내가 이 집에서 찬밥을 먹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저는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어요. 며느리 손끝에서 차려진 밥상 위에 제 밥그릇은 늘 뒤로 밀려 있었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실에서 저는 그림자처럼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외로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혼자 작은 집에서 살면서 버텨보려 했지만 허리도 아프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집사람도 괜찮대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직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젠 외롭지 않겠구나. 손주도 곁에서 볼 수 있겠지. 짐을 싸면서 남편 사진을 꼭 껴안았어요. 여보, 나 이제 아들 집에 가서 살 거야. 거기서 웃으며 살면 당신도 좋아하겠지? 이사 가는 날, 내내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죠.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추우셨죠?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이 왠지 싸늘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덜컥했지만 내가 예민한 거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제 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지내세요. 짐은 이쪽에 놓으세요. 방에 들어가 보니 남편과 살던 집과는 전혀 다른 낯선 공기. 작은 방 안에 짐을 풀며 생각했어요. 처음이니까 어색한 거지. 가족끼리 사는데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저녁 시간이 되니 집안에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니 설렜어요. 그런데 막상 식탁에 앉으니 며느리가 제 앞에 놓은 건 차가운 보리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있자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는 이거 드시면 좋아요. 건강식이에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밥이 차가워? 며느리가 재빨리 말을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건강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 거야.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병자 취급까지 받아야 하나? 가족끼리 앉아 있는데 왜 나만 이래야 해? 하지만 첫날부터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억지로 웃으며 밥을 삼켰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려 앉으니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방에서 보시는 게 편해요. 리모컨을 빼앗아 채널을 돌리더니 저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실에선 아들과 손주가 TV를 보며 깔깔대는데 저는 방 안에서 작은 화면으로만 TV를 봐야 했습니다. 밤이 되자 고요한 방 안에 남편 사진만 보였습니다. 사진을 붙잡고 속삭였어요. 여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같은 집인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가족이라고 해서 왔는데 가족이 아닌 것 같아.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울 수도 없었어요. 새로 들어온 첫날부터 울면 더 미움받을까 봐요. 하지만 이게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저는 늘 먼저 부엌으로 나가곤 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하루를 부엌에서 시작했는데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는 부엌 문턱조차 넘기 힘들게 됐어요. 그날도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려고 손을 뻗자 며느리가 재빨리 달려왔어요. 어머니, 이런 건 제가 다 해요. 손 다치면 어떡해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손을 거둬들였어요. 아니야, 그냥 조금만 내가 할게. 아니에요. 이제 쉬셔야죠. 말은 다정한 척했지만 눈빛이 따뜻하지 않았어요. 마치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괜히 방해되는 사람 같아 방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이 끝나고 그릇을 치우려 하면 며느리가 또 앞을 막아요. 어머니,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데요. 이제 쉬셔야죠. 괜찮아. 아직 손 쓸만해. 안 돼요.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는 방에서 쉬세요. 그 말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저는 설거지도 밥도 못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한 제 손이 이제는 짐짝처럼 여겨졌어요. 손님이 찾아온 날도 있었어요. 아들 친구가 집에 온다고 해서 얼굴 정도는 보려 했는데 며느리가 날 붙잡더군요.
어머니, 손님들이 어머니까지 뵙기엔 불편해하실 거예요. 방에서 잠깐만 쉬세요. 내가 뭐가 불편해? 얼굴 정도는 볼 수 있잖아.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방문이 닫히고 나는 숨죽여 앉았어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손이 덜덜 떨렸죠. 이미 돌아가고 나서도 며느리는 문을 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손님들이 편하게 있다 가셨어요.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편하게 했다는 건지. 결국 저는 손님 앞에 서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더 치욕적이었어요. 평생 명절이면 손이 닳도록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하고 큰 상을 차렸는데 이 집에서는 달랐어요. 설이 오자 부엌으로 나가 재료라도 손질하려 했는데 며느리가 달려와 막았어요. 어머니는 힘드실 테니 방에서 쉬세요. 명절에 무리하면 안 돼요. 괜찮아. 나 이런 거 평생 해왔어. 안 돼요. 제가 다 할게요. 들어가세요. 며느리의 눈빛이 단호해서 저는 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음식 냄새가 가득했지만 제 손길 하나 닿지 않은 명절 음식이었어요. 거실에서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와서 웃고 떠드는데 저는 방 안에서 숨을 죽였어요. 평생 명절마다 내 손맛으로 가족을 모였는데 이 집에서는 김치 하나도 못 만드는 사람이 됐구나. 혼잣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삼켰어요. 손주 생일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생일 잔치가 있었다는 걸 저는 저녁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손주가 케이크 사진을 들고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내 생일 잔치 했는데 할머니는 왜 안 왔어? 제가 멍하니 있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힘드셔서 못 오셨어요. 저희끼리 했어요. 내가 힘들다니 누가 그런 말을. 어머니가 직접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힘드신 거 다 보여요. 그날 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할머니인데 손주 생일상에조차 앉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제 심장을 찢었어요. 며칠 뒤 이웃이 하계회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정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어머님, 오늘 학교에 안 가셨어요? 손주가 주인공으로 나왔던데요. 그제야 하계회가 있었다는 걸 알았죠.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오늘 손주 하계회였다면서? 나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며느리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가시면 아이가 신경 써서 공연에 집중 못해요. 그래서 말씀 안 드렸어요. 그날 밤 저는 무대 위에서 손주가 웃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베개를 적셨죠. 손주를 사랑하지만 이 집에서는 그 사랑조차 내놓을 곳이 없었어요. 가족 사진을 찍는 날도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번 사진은 저희끼리만 찍을게요. 어머니까지 나오시면 산만해져요. 결국 사진 속에는 아들, 며느리, 손주만 웃고 있었고 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사진 속에서도 나는 없구나. 이런 날들이 이어지자 몸이 무너졌어요. 병원에서는 영양실조와 우울증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죠.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말했지만 돌아온 건 냉소뿐이었어요. 어머니가 예민해서 그래요. 저희가 얼마나 챙기는데요. 챙겨요? 찬밥과 남은 반찬을 내밀면서 챙긴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참았으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거라고요. 아침마다 찬밥을 먹고 방으로 쫓겨나는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결국 아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아들아, 엄마가 너희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 줄 몰랐다. 같은 식탁에 앉아도 내 밥은 늘 식고, 손주 생일 잔치에도 하계회에도 가족 사진에도 나만 빠져 있더라. 엄마가 뭐 그렇게 잘못했니?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하니? 아들은 제 눈을 보지 않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집사람이 엄마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많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예민해진 게 아니라 정말 서럽고 외롭다. 엄마가 가족인데 왜 손님 오면 방에 숨으라고 하는데 왜 김장날도 부엌에 못 들어가고 밥도 남은 거 덜어주냐고. 그때 며느리가 거실에서 나와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챙기는데요. 제가 반찬 다 만들고 어머니 드실 것까지 준비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불만이 아니야.
가족으로 대우받고 싶다는 거야. 내가 평생 너희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그림자 취급받으면서 살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고.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제 쪽을 보면서도 며느리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제발 그냥 우리 방식대로 살아요. 집사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엄마가 편하게만 계시면 다 괜찮아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다. 엄마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아내 말만 믿고 엄마 말을 다 무시하니? 내가 이 집에서 뭔데? 며느리가 한마디 더 했어요. 어머니, 저도 참는 거 많아요.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제발 저한테 좀 맡기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철저히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 잃고도 아들만은 내 편일 거라 믿었는데 이젠 아들마저 내 편이 아니구나. 나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구나.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방에만 있다 보니 몸이 점점 무너졌어요.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식은 밥과 남은 반찬을 억지로 삼키다가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허둥대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눈을 간신히 떴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돼야 하나, 내가 밥 한 숟갈 마음대로 먹지 못해 쓰러지다니.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는데 옆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우리 이러다 큰일 나겠어. 어머니를 계속 집에서 모시긴 힘들잖아. 그러게 엄마가 너무 예민해져서 우리도 지치고. 그러니까 요양원 알아보자. 거기 가시면 편할 거야. 그 말이 제 귀에 정확히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참으며 그 대화를 들었어요. 그 후 며칠이 지나 몸이 조금 회복되자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 요양원 브로셔를 들고 있었죠.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싸늘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걱정 많이 했어요. 이러다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여기 좀 알아봤어요. 브로셔를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시설도 좋고 의사 간호사도 상주하고 같은 연세분들이랑 같이 지내시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저는 브로셔를 내려다봤어요. 거기엔 깨끗한 침대, 웃는 노인들 사진이 있었지만 제 눈에는 차가운 감옥처럼 보였어요. 내가 거길 왜 가야 해? 내가 거기 가서 뭐가 편하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미소를 유지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어머니가 자꾸 쓰러지시면 저희도 병원에 계속 오고 솔직히 집에서 모시는 게 쉽지 않아요. 아들마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엄마, 며느리 말 맞잖아요. 우리도 걱정되고 요양원 가시면 간호사들이 돌봐드리니까 더 안전하고 엄마도 더 편할 거예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를 쫓아내겠다는 거구나.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늙고 힘없다고 짐짝 취급해서 요양원으로 버리겠다 이거지. 며느리가 순간 표정을 굳히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라 하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지금은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잖아요. 서로 편하자고요? 내가 남편 잃고 홀로 버티다가 아들 집에 들어와 가족이라고 믿고 지냈는데 결국 가족이 내 편하자고 요양원으로 보낸다니.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 살았어. 남편 떠나고도 아들 너 하나 보려고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이렇게 버려지냐고.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엄마 화내지 말고 생각 좀 해봐요. 우리도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저히 무너졌어요. 내가 이 집에서 짐이었구나. 식구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그냥 골치덩이였구나. 밤이 되자 방에 들어와 요양원 브로셔를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브로셔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눈물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래, 내가 너희한테 짐이었구나. 좋아. 나도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 그 대신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두 눈으로 보게 해줄 거야. 그때 머릿속에 남편이 떠나며 남겨준
사망보험금이 번쩍 떠올랐어요. 남편이 제 귀에 속삭이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이 돈으로 당신 인생을 지켜. 아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오로지 당신을 위해 써. 맞아요. 그 돈을 숨겨왔어요. 아들 부부가 알면 자기들 몫이라고 우길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돈을 쓸 생각이 없었어요. 아들이랑 같이 살면 필요 없겠지. 손주에게라도 쓰면 되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요양원 브로셔를 쥔 손이 떨리고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라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짐짝 취급받고 요양원으로 내쫓기다니. 내가 스스로 나갈게.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걸 두 눈으로 보게 해주마. 내가 이 집에서 버려져도 나는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인생을 다시 살 거야. 며칠 동안 저는 눈치도 안 채게 조용히 제 짐을 챙겼어요. 오래된 옷 몇 벌, 남편 사진,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 서류. 방 안에서 몰래 가방을 싸면서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얼마나 설렜는데, 손주랑 같이 웃으며 밥 먹을 줄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나가네. 짐을 다 챙기고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나 며칠 있다가 방 좀 얻어서 나가려고 해.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며느리도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그런 뜻 아니었잖아요. 그냥 요양원 얘기했을 뿐인데.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편하자고 요양원 얘기했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그런 말 못해.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아들이 뭐라 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끊었어요. 너희 걱정하지 마. 나는 내 힘으로 잘 살아갈 거야. 이 집에서 더는 그림자처럼 살지 않겠다.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는 핑계를 대고 조용히 이사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원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으로 저는 시내의 넓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처음 계약서를 쓰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한없이 후련했어요. 이제는 남의 집에서 찬밥 먹으며 눈치 보지 않아도 돼. 내가 내 집에서, 내 밥상에서 당당히 살 거야. 이사 가는 날, 손주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진짜 가? 나 할머니랑 있고 싶어. 아들이 멀리서 말했죠. 엄마, 그래도 가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다. 내 자리에서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편하시다면 뭐 저희도 편할 거예요. 차에 짐을 싣고 떠나는 순간 창문 밖으로 보이는 집을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라져 줄게.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언젠가 알게 될 거다. 새 아파트로 들어간 첫날 밤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둘만의 집에 다시 돌아온 것 같아. 당신이 남겨준 돈으로 이렇게 다시 일어났어. 앞으로는 누구도 나를 버릴 수 없어. 내가 나를 지킬 거야. 그리고 다음 날부터 경로당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여행도 다니며 오랫동안 잊었던 웃음을 되찾았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그 집을 나올 때는 울었는데 지금은 웃을 수 있네. 새 아파트에서 지낸 지 반년이 지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경로당 친구들이 놀러 와서는 늘 말했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시게 될 줄이야. 정말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고 뒤에는 아들이 서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나치게 부드럽고 상냥했죠. 어머니, 며느리가 먼저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 오셨다면서요? 몰랐네요. 세상에, 집이 정말 넓고 멋져요. 아들도 뒤에서 맞장구 쳤어요. 엄마, 이렇게 좋은 집에서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요. 우리도 자주 올게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외롭긴 여기서 마음 편히 잘 지내고 있어. 며느리가 거실을 둘러보며 과하게 감탄했어요. 어머니, 가구도 너무 고급스럽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시려면 관리비도 많이 나오겠어요. 어머니 연세에 이렇게 큰 집 혼자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아들이 슬쩍 며느리를 보더니 본론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우리가 요즘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요. 엄마도 이렇게 여유 있으시니까 우리가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곧바로 덧붙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우리도 아들, 며느리니까 조금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손주도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그래? 그럼 내가 물어볼게.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너희 집에서 찬밥 먹고 남은 반찬만 먹으면서 살던 때 기억나니? 손주 생일 잔치, 하계회, 가족 사진 그때마다 나만 빼고 다 웃던 거 기억해? 내가 쓰러졌을 때 요양원 얘기 꺼낸 거. 그건 다 잊었니?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아들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땐 나를 가족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큰 집으로 오니까 이제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내 돈은 내 거야. 내 삶은 이제 내 거야. 너희한테 줄 생각은 추호도 없어.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시는 거 결국 아버님 보험금 때문 아니에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도 아버지 자식인데 그 보험금 당연히 우리 몫도 있는 거잖아요. 왜 혼자 다 쓰세요?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 목, 너희가 그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없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데 엄마 혼자만 쓰는 게 말이 돼요? 맞아요. 어머니, 우리 힘들 때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꽁꽁 숨기실 필요 있었나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봤어요. 그래,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이야. 하지만 그 돈 누굴 위해 남겼는지 알아?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너희가 들었어?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이 돈으로 당신 인생을 지켜라. 아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오로지 당신 위에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왜 그런 줄 알아? 너희가 이렇게 내 마음을 짓밟을 걸 아버지는 이미 알았거든. 아들이 당황해 말문을 잃었어요.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부모 재산에 아들 몫이 없다는 게 어디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저는 한 발짝 다가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이? 그래, 법이 나누라면 나눌 수 있겠지. 하지만 내 눈앞에서 내 밥 한 숟갈도 못 챙겨주고 남은 반찬만 덜어주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몫을 달라고? 요양원 얘기 꺼내서 나를 쫓아내려 했던 사람들이? 내가 그림자처럼 살 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그때는 가족도 아니더니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니까 갑자기 가족이야?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도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은 없어.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돈은 내 거야. 내가 남편이랑 살아온 세월의 값이고 내가 버려져도 살아남으라고 남편이 남겨준 거야. 너희 몫은 없어. 앞으로도 없어.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돈에 손대겠다고 입 꺼내지 마. 내가 너희 엄마이기 전에 이제 내 삶을 지키는 여자라는 걸 알아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땐 우리가 잘 몰랐어요. 지금은 정말 죄송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 너희가 날 어떻게 버렸는지 난 절대 안 잊어.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다시 가족으로 들이지 않을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말했어요. 그래, 너희는 평생 기억하면서 후회하게 될 거다. 세월이 흘러 몇 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그 넓은 아파트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이 끊겼죠. 저는 단 한 번도 먼저 전화를 걸거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제 삶에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아드님 사업이 많이 어렵대요. 며느리도 빚 때문에 고생한다던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하지만 이제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내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남이에요. 며칠 뒤 아들이 집을 찾아왔어요.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엄마, 우리 힘들어요. 집도 잃고, 빚도 생기고.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희가 나를 버린 순간 나는 이미 너희 엄마가 아니었어. 내가 찬밥 먹으며 눈치 보던 그때 너는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지. 요양원으로 보낼 생각만 했잖아. 이제 와서 왜 날 찾니?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땐 잘 몰랐어요. 정말 후회해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후회는 너희가 평생 안고 살아.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다시 일어난 줄 알아? 그걸 무너뜨리게 두지 않아. 뒤에 서 있던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손주만이라도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손주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너희가 키우는 손주야. 이제는 너희 문제도 너희 삶도 내가 끌어안아 줄 이유가 없어. 그리고 현관문을 닫으며 단호히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나를 지켜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혼자서 당당하게 살 거야. 너희는 내 인생에 다시 들어올 자격이 없어. 문이 닫히고 난 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서 돌아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 이게 진짜 복수고 진짜 자유지. 내 삶은 이제 나만의 것이고 나는 끝까지 이렇게 혼자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저녁이 되자 조용한 집 안에 따뜻한 조명이 켜졌어요. 저는 음악을 틀고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예전처럼 초라한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자신감과 평온함이 묻어나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의 얼굴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가슴 뚫리는 사이다 이야기로 찾아올게요.